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사법농단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가 정말 끈질기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사실은 10번도 넘게 사법농단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에서, 태광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법농단 세력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크고 중요합니다. 네. 최근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50여일 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검찰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박병대? 네, 사법농단의 숨은 실세로 저희 스트레이트가 지목했던 바로 그 박카리스마. 박카리. 네, 기억합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법농단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공범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공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검찰 고위 관계자 역시 양승태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분 얼굴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도대체 이 스트레이트 빅스타는 어디 있는 겁니까? 검찰에서 검찰이 수사한답니까? 한마디 이렇게 던지더니 네. 그냥 숨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도망갔어요. 지난 6월이었죠. 그런 말을 하신 게 네.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그 뒤에 완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숨으신 겁니까? 사법농단 일부를 방영했던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이트는 5개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적을 쫓아왔습니다. 처음엔 양승태 원장이 머물고 있다는 동네 이름만 알고 출발했습니다. 거의 다 왔죠? 네, 다 왔어요. 외지인이 머무는 게 눈에 띄었을지 몰라 일단 동네 토박이 주민들부터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주민이시죠?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사람을 한 분 찾고 있는데. 사람? 네. 방송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여기. TV 같은 데서 TV에서 많이 봤는데. 보셨죠? 근데 이분이 지금 요새 또 TV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주민들은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라면 아마도 새로 지은 주택단지에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양반은 텔레비전 많이 봤어도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 안 보이신다는 동네에서 안 보여. 네. 여기 쪽에 계신다면은 저쪽 사람들이 알 거고 네. 요 넘어가면서 새로 가면은 새로 진 집들이 있어요. 다 얼마 전에 진지. 지인의 별장에 기거한다는 첩보와도 일치하는 말. 취재진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별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은 고급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 초입. 누가 계시나? 한번 여쭤볼까요? 지은 지 몇 년 안 돼 보이는 몇 채 안 되는 주택들. 그 가운데 대체 어디에 전직 대법원장이 묵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 그런데 그 순간 양승태 씨가 묵었다는 집의 정확한 집원을 알려주는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3-4. 왜안 적지? 예. 가자. 양승태 원장님, 저희 MBC에서 나왔습니다. 양승태 원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저 여쭤볼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기척이 없다 싶을 때 마침 막 외출해서 돌아오는 바로 옆집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 사실 이 옆에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주인분 말고 요즘에 몸이 아프셔서 잠깐 머문다고 가셨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그 오셨던 분이
여기서 한 몇 달 묵으셨어요. 좀 편찮으시다고. 저희는 사실 방송사에서 뉴스 팀인데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맡고 있는 전 기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양승태. 양승태. 아, 그래서 그렇게 피하셨구나. 저희랑은 조금 잘. 지금까지 만났던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 이 얼굴이 맞으신가요? 맞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들도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난 겁니다. 저기 뭐야. 계속 계셨어요. 생활은 여기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실 때도 많고. 옆집 주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들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하셨다는 게 그래서 오이도 막 따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좀 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주서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지나다니시고.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픈 게 조금 괜찮아져서 가는데 이제 갔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올 거라고. 와서 겨울 나시나 보다. 그래서 취재진은 겨울 초입인 지난주 일요일 다시 한번 이 별장을 찾았습니다. 역시 인기척은 없었고 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젖어 있어 위에. 있고 물티도 블라인드 젖어 있어. 독실한 개신교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혹시 일요일 예배를 보러 교회에 간 건 아닐까? 예배 타고 위로 올라갔나요? 네. 아직 안.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뒤졌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밥 먹고 그 옆집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밥 먹고 옆집.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취재진의 용건을 바로 짐작한 옆집 부부. 그들은 취재진이 헛걸음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또다시 거처를 옮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로 거처를 알아보고 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 또 오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작은 트럭이 와서 짐가방 몇 개를 싣고 떠난 뒤 양 전 대법원장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기한테 갑자기 짐 싸고 간다며요? 트럭 왔다 가고. 트럭이 들어왔다 나간 거는 쬐끄만 거요. 봤는데 뭐 그냥 포토에다가 뭐 짐까지 몇 개 싣고 그냥 그랬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외부차는. 사법농단이 전국을 뒤흔든 지 2년.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은 어딘가로 사라져 종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판사 수사, 판사 소환, 판사 구속. 급기야는 선배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탄핵부터 해야 한다는 후배 판사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 결의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걸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전임 대법원장이 빚은 이 사태를 현직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일까?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한 선배 판사의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았습니다. 대법원장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최근 늘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으로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오셨는데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신 있게 판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좀 법원 상황이 어려운데
많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 요번에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은데 법관회의 때 탄핵 관련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우신 상황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고 계시고 대법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점이 좀 이렇게 수장으로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못 들어가나요? 여기 제한됐습니다. 이쪽 못 다니세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 전임 대법원장은 5개월째 종족을 감추고 있고 현직 대법원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만난 줄 알았습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그 열망이 잘 드러나는 그런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은신처를 찾아냈는데 만나기 직전에 야반도주한 셈이네요. 야반도주였네요. 그렇죠. 취재진한테 거주지가 노출됐다는 걸 알고 다시 짐을 챙겨 떠난 겁니다. 양 전 원장은 거처를 지인의 지인의 집을 이렇게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인도 아니고 지인의 집을 떠도는 건 이거 전형적인 이 사건 피의자들의 도피 수법 아닙니까? 도망자의 공통점이 많이 보이죠. 네. 이거 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검찰 전화는 꼬박꼬박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재판의 기술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게 도망 다니거나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전화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속영장의 첫 번째 요소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법을 잘 이해해서 잘 피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취재 보면서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자 그야말로 사법개혁의 그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인데 너무 말씀을 아끼시네요. 네, 너무 말을 아끼세요. 수사 초기에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하신 것 빼고는 그 뒤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도 했는데 대법원은 이게 어렵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취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제4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양승태 사법농단 하면 무거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붙으신 판사들께서 과연 이런 것까지 했을까 싶은 판사가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문건 2개를 스트레이트가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문건을 보면서 법조 출입을 했었던 김정인 기자에게 여러 번 물어본 게 있었어요. 네, 진짜 이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진짜 판사가 맞냐, 아르바이트생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높은 곳에 계신 것만 같던 판사님들이 가까이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건을 만든 판사들은 판사 중에 판사,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로만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야,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판사들은 법률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해서 삼행시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2015년 법원의 등산대회 현장. 플래카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바치는 삼행시가 펼쳐집니다. 양자산 앵자봉에 오르는 모습. 승승장구 역발산 기세일세. 태산도 가히 두렵지 않네. 대법원장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노우동 복장을 한 여직원이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대법원장을 완전히 뭐 신격과 비슷하게 이런 행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되니까 문제제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법원은 양승태 원장님을 중심으로 도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1년 뒤 법원 행정처 판사들은 벌써부터 원장님의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대법원장 연금 산정 시 문제점이라는 문건. 하필 원장님의 취임 직전에 연금법이 바뀌었는데 이 연금법으로 계산하면 원장님의 퇴직연금이 46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법 개정 후 임명된 대법원장이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의 보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대법관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돼 지급됨.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대법관 당시 월급은 550만 원, 대법원장 월급은 1,150만 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 후 높은 보수에 고위공직에 올랐는데 새로운 공직의 보수가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못한다고도 썼습니다. 대법원장 시절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드려야 한다. 즉 연금을 대폭 올려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 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함. 어떻게 하면 원장님께 퇴직연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연금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자는 게 법원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이 찾아낸 해법. 그러니까 양승태 원장님을 위해 연금 관련 법령을 고치자고 한 겁니다. 대법원에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조 몇 항에 예외를 두면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이뤄졌을까? 이 문건 내용이 실행됐는지 인사혁신처에 문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 연금공단에 연금액을 문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원장님의 노후를 위해 실제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연금계산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원의 개선안이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당시 연금개혁의 취지에 반대돼 제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의 노후를 이렇게까지 고민했던 법원 행정처. 그런데 이후 법원 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여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받아가야 할 1조 8천억 원을 아꼈다고 이를 치적으로 꼽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법령까지 고쳐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면서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줄 국가 재정을 아꼈다고 박근혜 청와대에 자랑한 겁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의 피해 배상금을 이자까지 쳐서 도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그나마 돈으로 그거를 몇 푼 보상해서 주니까 내가 받았는데 사흘을 한숨도 못 잤는데 그러고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준 돈을 이걸 도로 뺏어간다고 하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이제. 저 마지막 인터뷰는 정말 가슴을 때리네요. 그나저나 양승태 삼행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우리 판사님들 글을 이렇게 못 씁니다. 그리고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면 퇴직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법원 행정처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기둥과 같은 이 혈관과 같은 그런 조직이고 중요한 재판 연구 그리고 법원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데 몰두할 수가 있죠?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대법원장의 노후를 걱정하고 관리합니다. 그들이 퇴직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게 또 가관입니다.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롭게 퇴임하기 위해서. 아니 법관이 응당 법이 정한 연금을 그대로 받으면 되지 연금을 올려서 받으면 명예롭고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연금은 불명예스러운 연금입니까? 네, 더욱이 그즈음부터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이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금을 토해내라고 기존 판결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미 준 배상금을 이자만 5억까지 더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충격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 분한테 적용된 이자가 5억이었던 거죠? 네, 그 가족한테 이제 적용된 이자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이 연금 인상과 관련된 보고서에 쓴 사람들, 그야말로 엘리트 판사들인데 이런 거 쓰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 긴 6년입니다. 이 6년 동안 법원 내부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선 그 6년 동안 찍히면 인생이 끝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힘을 휘두르고 있는 자리가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죠. 몰랐죠.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총장은 2년인데 6년이라는 긴 임기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 임기를 채운 총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심기 경우에 이제 급기야 충성 경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한 시민운동가를 체포할 수 있는지 판사들이 온갖 머리를 짜내서 시나리오를 짠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63살 고은광순 씨는 한 달에 한 번 충북 옥천에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옵니다. 왕복 6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 오로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따로 요구하시고 하는 건 없고요. 대법원에 사법개혁. 사법개혁. 알겠습니다. 사법 왜 찍으세요? 저희가 왜 오셨는지 확인해. 왜 찍으세요? 그거는. 고은광순 씨는 이화여대에 다니던 지난 1977년 검은 리본을 달고 유신 반대 시위를 하면 어떻겠냐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22살의 여대생. 고문은 당했죠. 물고문. 얘네들 죽으면 38선 넘어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해. 이러고 이제 그 고문 형사들을 격려하고 나갔어요.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 치하에서 시위는 단지 계획에 불과했고 실제 실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배석 판사가 양승태였고 검은 리본을 준비하는 게 어때? 이렇게 후배한테 조언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내린 게 양승태예요. 그런데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이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불법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고은광순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장하는 그림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 대법원에 유치한 잘못돼가는 그 양승태의 법원 행정을 꼬집으려고 만든 거죠. 근데 그거 만들어서 처음 들고 나온 날 경찰을 부르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거를 들을 때마다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고은광순 씨가 문제의 그림을 들고 시위를 시작한 그날 경찰만 출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엘리트 판사들은 긴급하게 비밀 문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님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1인 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만들었던 문건이에요. 근데 보면 요 판넬이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본인이 만든 거 맞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합성 사진을 이용을 했다고 해서 1인 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따져보는 기획조정실에서. 법정 모욕죄 적용이 어렵다. 명예훼손 역시 적용이 어렵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법원의 최고 엘리트. 법원 정책을 기획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판사들이 동원돼서 어떻게 하면 1인 시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이리저리 온갖 머리를 다 짜낸 겁니다. 결국 찾아낸 게 모욕죄. 고은광순 씨를 주치자, 그러니까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처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치자라고 하는 게 그 술 먹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 국민들이 엄청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 자기네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1인 시위자지만 신원 파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석방되려면 체포 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법원 관할, 풀어주고 말고는 판사들의 권한입니다. 믿고 싶지가 않죠. 이런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고 싶지가 않죠, 사실은. 말하자면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개인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아니 모욕죄를 검토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 그걸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법을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설마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걸 시킨 건 아니겠지. 근데 또 알아서 밑에서 했다면 그것도 문제겠다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 아닙니까, 권리. 법원은 수사권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체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려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참 참담합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좀 봐주세요. 이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현행범 체포는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죄자, 주로 방화범이나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주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강도나 도둑 같은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원장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이라고 생각하고 체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머리를 짜냈던 겁니다. 이제까지 보여드린 건 서론이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이라면은 최초로 기소된 사법농단 주역 중 한 명이고 그야말로 키맨으로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임 전 차장에 대한 각종 영장과 공소장, 추가 입수된 문건들 그리고 여러 판결문까지 총망라해서 분석해봤더니 현실에선 어쩌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영장에 등장한 실제 사건과 판사들 그리고 법조 브로커의 증언을 토대로 유전 무죄 만들기 실전 5단계를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제1단계, 돈 많은 피의자의 굵직한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가면 먼저 브로커가 피의자에게 접근합니다. 재판부가 정해지자마자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 브로커들이 준동했어요. 나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최고급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는 유혹.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검찰 중수부나 특수부 출신의 1급 변호사는 소개비만 1,000만 원입니다. 가장 선호되는 변호사는 특히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2단계에선 브로커가 전관 변호사와 피의자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금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시키고 재판부에 청탁해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줄게요. 재판부에 청탁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줄게요. 전과가 많아 청탁할 곳이 많으니 20억 원을 주세요. 실제로 전관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겼던 한 피의자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1심, 2심 합쳐서 형사재판에서 거의 한 4억 한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행정재판에서 3억 한 7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 억 단위 돈을 줬느냐? 변호사가 이겨준다고 하면 사채빚이라도 얻어서 갖다 줘서 이겨야 되는 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이길 수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해서 심지어 판사 손에 돈을 쥐어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별도의 로비 자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자기 쪽 사람이 재판장이다. 그냥 말로 가서 하면 안 되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3천만 원을 전달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한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을 했고요. 예전에 영수증 같은 거 발급을 해주던가요? 써놓던가요? 못 받았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러한 돈이다. 별도로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그쪽에서 정확한 액수를 지정해서? 네. 3단계, 변호사와 별개로 브로커도 판사에게 물밑 작업을 진행합니다. 술 접대는 기본이고 해외여행 비용부터 장례식 부의금까지 기회 닿을 때마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한 브로커는 여성 모델을 데려와 판사에게 술을 대접하고 판사의 멕시코 여행 비용도 대줬습니다. 브로커의 수첩에선 판사 경력사항 체크라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사적인 인연을 깊숙이 개입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4단계. 전관 변호사가 직접 판검사들을 찾아다니며 실제 로비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변호사와 판검사가 사시 동기라서 아니면 같은 법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즉 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보석으로 뺄 수 있는 재판부는 2, 5, 6, 7부인데 2부 판사는 나랑 같이 근무했고 5, 6, 7부 판사는 연수원 동기예요. 아는 사이니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럽고 부탁도 쉽습니다. 재판장은 저랑 막역한 사이예요. 오늘 재판부와 밥을 먹기로 되어 있어요. 부장 검사들 찾아가서 피의자가 진짜 괜찮은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법원 출입 기자들도 알아내기 힘든 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당연히 갖고 있고 판검사 사무실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한 전관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과 주고받은 통신 내역입니다. 사건을 맡은 날부터 일주일 만에 재판장과 4번 통화. 보석 심리 기간 동안 재판장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통화 10번, 문자 1번. 보석 심리 후 첫 재판까지 재판장과 통화 11번, 문자 4번. 심지어 첫 재판 바로 전날엔 밤 10시 4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즉 한밤중에 3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변호사와 재판장은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현재 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누구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와 가장 가까운 그 판사와 같이 근무를 했던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들 선임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분을 찾아갔을 때는 그런 이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셨던 거죠? 네,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상습 사기범이었던 피의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 변호했던 2심의 판사는 형량을 무려 절반 넘게 줄여서 징역 1년 2개월로 깎아줬습니다. 여러 번 사기죄로 걸렸지만 이번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기범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이 2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사기 전과는 많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재판에선 전관 변호사가 맡은 주범 등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풀려났고 국선 변호인, 즉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가 맡은 피의자 단 1명에게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야, 이 정도면 누가 유전무죄라는 말을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전관 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전관을 써서 빠져나오는 경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관들 중에 퇴임 1년 만에 100억, 200억 번 사람은 크게 뉴스가 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조금 어렵죠. 네. 사실 슈퍼컴퓨터나 AI한테 재판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커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이런 전관이 맡은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판결해주는 그런 일부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 VCR을 보면서 이 5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비효과로 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앞서 소개한 내용의 대부분은 그 유명한 정은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정은호 사장이 도박을 하다가 구속되고 부장 출신의 전관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바로 그 사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은호 사장과 최유정 변호사 사이가 안 좋았어요. 수임료가 50억이 오갔는데 그중 일부를 돌려줘라, 싫다, 돌려주네, 만에 하면서 싸움이 붙었고
정은호 씨를 만나러 감옥에 면회온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정은호 씨가 비틀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소위 정은호 게이트가 열린 거지요. 그때부터 사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까지 나비 효과가 이어진 겁니다. 야, 그때 정은호 씨가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비틀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해보면 끔찍하네요. 네. 저는 정은호 씨가 팔목을 비틀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판사들의 일탈 행위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접대받고 뇌물받고 이런 내용이. 그래서 판사들이 굉장히 곤란했었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막으려고도 했고 나중에는 반성한다고 앞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업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하지만 양승태 원장의 겉과 속, 앞과 뒤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판사들의 비리를 싹 뿌리 뽑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뒤에서는 법원 조직을 총동원해서 그 비리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2016년 5월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부터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무실까지 모두 10곳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것 좀 보셨나요? 맞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날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선 판사가 보낸 보고서 하나가 도착합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법관 접촉 사실은 나타나지 않음. 최유정의 1년간 통화 사실 확인 영장 발부. 판검사와의 전화 접촉 사실 확인될 것으로 예상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즉 검찰이 판사 비리를 얼마나 캐고 있는지,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향까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판사 비리가 드러날까 조바심이난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해 불법으로 정보 수집에 나선 겁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들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씩, 또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같이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깨알 같은 보고는 계속됐습니다. 관심사는 오로지 판사들이 얼마나 다칠지였는데 특히 한 판사에 주목합니다. 김수천 부장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음. 왜 그랬을까? 3개월 뒤 이 판사의 혐의가 드러납니다. 8월 22일자로 김수천 부장을 인지. 차량 대금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원을 이가 정은호로부터 김 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가로 판사가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긴급한 보고. 법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종원 차장은 김수천 부장판사를 비롯해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걸로 파악하고 있던 현직 판사들 7명의 명단과 가족 정보를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영장 심사 때 주의해서 살피라는 주문, 즉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겁니다. 이렇게 수사 기록을 빼돌리고 불법적 지침을 전달할 때 법원행정처와 일선 판사들을 연결한 인물은 신광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국내에서 사건이 가장 많고 굵직한 재판들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총괄 책임자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빼돌린 겁니다. 신광열 부장판사는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석방시켜 논란이 됐던 인물. 서울중앙지법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신문기를 연 뒤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광열 판사를 범죄 용의자로 보고 이미 2달 전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 판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 영장 정보요. 왜 빼돌리신 겁니까? 그 보면 저 잠시만 좀 여쭤볼게요. 영장 정보를 이제 빼돌리셨는데 그걸 왜 빼돌리신 겁니까? 그 보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임종원 차장한테 보고하신 것 중에
영장 발부를 틀어막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는데도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확대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TF, 즉 전단팀을 꾸립니다. 비리 판사 수사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는데 심지어 법관의 비리를 징계해야 하는 윤리감사관실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검찰 수사 대응 방안 문건.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자고 합니다. 일선 차장검사, 지검장의 결단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검찰 최고위층에서 결단해 중앙지검에 하달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검찰 최고위층, 바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무엇을 무기로 압박하려 한 걸까? 김수남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상습 도박 혐의를 받던 정은호 대표를 무혐의로 풀어준 적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자고 합니다. 사실상 법원이 검찰총장을 협박하자는 겁니다. 이 문건도 신광열 부장판사가 만든 거였습니다. 법원 TF는 또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까지 이용하기로 합니다. 위기 상황 도래전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는 전략 마련 필요. 정은호 2차례 수상한 무혐의, 현직 검사들 정은호 게이트 덜미,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되던 때 언론의 관심은 갑자기 검찰로 확 쏠렸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이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분석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홍만표 전 부장검사가 정은호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한겨레는 정은호가 상습 도박에 대해 이례적으로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에게 과거 정은호 사건의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서 검찰에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를 언론에 흘리려 했다고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비리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원됐던 엘리트 판사들,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받는 입장이고 제가 조금 그런 취지에 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서요. 죄송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여보세요? 여기 혹시 누구한테 지금 통화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셨나요? 누구 찾으시는가요? 임 부장님 아니신가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법원의 수사 방해 등 불법 행위에 협력했던 판사들 대부분은 지금도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판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세네요. 네.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협박할 생각을 합니까? 검찰총장,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무서운 자리인데요. 무서운 자리죠. 네. 근데 판사들은 검찰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판사들은 이런 생각해요. 이 세상에 판사와 판사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론은 조금 걱정합니다. 여론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질타의 여론을 판사들한테 보낼까 봐 그걸 조정하려고 일부 언론을 이용했죠.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 이 권한을 틀어주고서 네. 재판을 계속 수사를 계속 방해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때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던 문제의 판사들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내부에서 징계만 몇 명 있었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당 판사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개인의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공보관한테 물어봐라.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 맞느냐. 네.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니, 법원 내에서 이런 판사들부터 우선 재판으로부터 배제해 놓고 제대로 이 판사들에 대한 재판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일이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사법 역사상 최초로 법관들이 스스로 동료 선후배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내일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소환도 예고되어 있죠.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 개혁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관심, 법원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우리의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법원의 방탄망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들은 꼼꼼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트도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Blessed with an enemy. Oh, my armor comes from you. You make me try harder. Oh, that's all I ever do. Oh, no, my armor comes from you. You make me stronger. Hand me my armor. Incredible ones who came before.